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김동엽의 주식 리뉴얼 오늘 6번째 시간 반환점을 좀 돌고 있는데요. 자, 밖에는 봄꽃이 한창입니다만 증권시장, 주식시장에는 좀 찬바람이 여전히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정리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골 때리는 이슈 한 가지, 그리고 리뉴얼, 리포트라든가 뉴스로 전해지는 소식 중에서 엄선한 얘기들 전해드리고 노포 맛집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 5월 달엔 좀 풀리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은 조금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3월하고 4월 달에 좀 차이가 나는, 흔히 말해서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성 변수들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제 생각에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한층 더 시장을 옥죄는 이슈로 해서 세졌다, 바람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주춤되고 있는데 3월 달에 빅스텝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한술 더 떠서 이를테면 빅스텝은 0.5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을 얘기했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는 6월달, 7월달에 0.75 정도씩 올릴 거야,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와,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네, 이런 우려들이 커지시는 상황이고, 자, 지난 3월부터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래무기 가지고서 막 싸워왔었는데 이 결판이 안 나니까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 핵무기 얘기를 자꾸 흘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층 우려 섞인 반응들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정말 저거 사용해 가지고 3차 대전급의 상황으로 만약 전쟁이 확전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들이 나오는 부분도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식적인 확진자가 한 달 전만 해도 누적적으로 10만 명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선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그 봉쇄가 시작이 되더니 그쪽은 한두 명 생기기만 해도 전체 성이나 도시가 전부 다 봉쇄를 하고서 PCR 검사를 하니까 말이죠. 상해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봉쇄를 하면서 굉장히 중국의 GDP를 끌어내리는 역할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상해 인구가 2,500만이에요. 근데 하루에 보통 2만 5천 명 나온다고 하죠. 예, 그러면 이론적으로 2만 5천 명씩 나와갖고 2,500만이 거의 한 번쯤 걸렸다라는 식으로 평가받으려면 도대체 며칠 걸리는 건가요? 거의 한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장기 봉사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는 거고, 최근에 베이징은 350만 정도 되는 쪽에서 또 하루에 한 20-30명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베이징의 봉쇄가 또 중국의 봉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 중국이 봉쇄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들 정리해보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큰 금리 0.75 정도씩 올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200원을 넘니많이 그랬던 게 2월 달이었는데 최근에 1,250원대를 아주 쉽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싸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한층 더 이탈될 가능성들이 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핵전쟁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최근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 북유럽 쪽의 국가들 대상으로도 핵으로 막 위협을 하고 있어요. 너네 가입하려고 그러면 핵시설을 옆에다가 갖다 놓겠어,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다 보니까 핵과 관련된 얘기들이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 중에 하나고, 예, 베이징까지 번진 봉쇄 공포라든가, 또 이번에 코로나 때 초기에 보여줬던 위아더 월드식의 국제적인 공조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 됐죠. 이제 완전히 진영 논리와 패거리 싸움 비슷하게 저쪽하고 친하게 지낼래, 아니면 우리 쪽으로 붙을래, 이런 걸 굉장히 강요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20년 전 수준으로 세계화의 지수가 후퇴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장을 뭐 이어서 보면 이제 바로 다음 주 되면 5월입니다. 자, 1월부터 장 어렵고 했는데 이제 5월 달이면 좀 풀리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하는 와중에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나오는 뭐 유명한 아주 격언이라고 할까요? 예. 5월인데 원래 우리 뭐 가정의 달, 뭐 어린이날도 있고 부모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따뜻해져야 되는 5월인데 증시는 5월부터 찬바람이 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표어가 Sell in May and go away. 그래서 5월 달에는 주식을 팔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5월, 2022년도의 5월은 과연 어떤 시기 될까요? 자, 역사적인 통계치를 보면은 50년 동안 그 추적을 해봤더니 보통 5월 달에서 10월까지가 약세, 예, 그리고 11월, 찬바람 부는 11월에서 4월까지가 강세라고 하는 계절적인 패턴이 있었는데 많은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여기 파란색이 요 구간이고요. 이 붉은색 구간이 5월에서 10월 구간입니다. 따져보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늘 높았죠.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이 시작되는 5월 달부터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마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야 될까요? 우리 뭐 4월 말 분위기만 보면은 5월 달이 최바닥을 치고 반등 나올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진짜 바닥을 찾으러 5월 달에 뭐 쭉 한번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5대 증권사의 뭐 수장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5월 증시에 대해서 예측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약세장이 시작됐던 Sell in May가 아니고 Stay in May라고 5월 달에 그냥 있어 가만히 주식 뭐 더 살 것까지도 없지만 있는 주식 굳이 팔고 나가봐야 더 좋은 일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뭐 살 거야 팔 거야 뭐 스테이가 좀 많습니다. 5군데 중에 3군데는 스테이고 한 군데가 셀이라고 했고 한 군데는 중립 의견을 내놨으니까 5군데 중에 3대1 비율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는 5월달 괜찮을 것 같은데 뭘 팔어 이런 의견이고 한 군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좀 팔자 이런 의견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추종하는 소수 의견에 빗대어서 보면 이 작지만 한 곳의 주장이 저는 사실 더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시장의 변수를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 변수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거나 좀 독해져 가지고 시장에 큰 피해를 주는 식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합리적이냐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생각해 볼 진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5월 달이 그냥 마냥 위험한 달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희망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5월 3일에서 4일 정도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뭐 빅스텝 정도의 0.5% 정도를 뭐 일단 인상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코멘트의 어떤 뭐 강도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6월달, 7월달도 비슷하게 맞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장은 또 그거에 순응을 할 거고요. 3월 15일 날 있었던 3월달 FOMC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경로를 띌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때 이제 파월 의장이 점도표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또 신정부가 새 정부가 5월 9일자로 해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뭐 허니문 이런 것들이 좀 발동될 수 있는 시기가 또 5월달 아니냐. 5월 10일 정도 넘어가서는 이제 좀 프레임이 새롭게 짜여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새 정부가 뭐 출범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정부 내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정책들이 집합이 돼가지고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것들에 또 연동하거나 관심이 커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어느덧 뭐 수십만씩 나오던 확진자가 확 줄었지 않습니까? 이제 몇만 명 뭐 수준 줄었는데 전 세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해제라든가 뭐 좀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경기가 뭐 안 좋거나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도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도 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5월 달에 이제 이게 진짜로 위험해질 거냐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그냥 아닌데 걱정만 한 거냐에 있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볼 부분은 환율이 지금 1250원대 정도 되는데 시장이 더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00원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5월 달에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이 환율이 더 우리나라 뭐 원화 기준으로 더 약세로 갈수록 시장은 별 볼 일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FOMC에서의 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고 6월달, 7월달 후속금리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로 주고 있느냐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엄연하게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은 제가 보기엔 80에서 90% 정도가 거의 부정적이에요. 그 어려움을 딛고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어려운 때 매우 가상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시장에 대해서 달콤하게 예상을 하는 부분을 경계를 해야죠. 예, 엄중한 상황인데 요거만 좀 지나면 괜찮아요. 이거 뭐 연초부터 뿐만 아니라 작년도 하반기부터 내내 들었던 얘기인데 8, 9개월째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며칠 빠지면 너무 빠졌나 보다 이러고서 잠깐 올라오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고점과 저점이 아래쪽으로 경신되고 있는 코스피를 보시면 계속 이게 장이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양치기 소년, 늑대 소년인가 늑대 뭐 양치기 소년의 재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아까 제가 5군데 뭐 증권사를 물어봤더니 3대1로 인해 뭐 늘 그랬던 것처럼 시장 괜찮을 것 같으니까 스테이 인 뭐 메이 5월 달에 주식 팔지 말고 그냥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좀 다수였다고 보는데 저는 시장은 소수의 의견을 추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정말 더 위험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거든 그냥 엉덩이 붙이고서 계신 게 답이 아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이제 집중 리뉴얼 시간인데요. 새로운 정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이디어로 찾아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최근에 발표된 인수위 쪽 이제 거의 뭐 활동이 종료되는 입장인데 6대 국정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20개 정도의 약속 그리고 국정과제를 110개 정도 선별을 해가지고 언제요? 5월 3일 날 5월 3일 날 대국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들이 아마 이번 새 정부의 초반 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가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쭉쭉 뽑아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증권시장에 녹여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선도 세력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잘 차용을 하면 되겠죠. 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며칠 전에 그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뭐 사진 직접 이제 인터뷰 뭐 이런 PT까지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현행 이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이어가지고 새로운 첨단 산업 20년 동안 먹고 살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정한 게 에너지, 뭐 방산, 우주항공, 또 인공지능, 탄소 중립, 뭐 스마트 농업 이렇게 한 6개 정도를 또 정한 게 있거든요. 이 안에서 좀 특별한 이전 정부와는 차이 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 이슈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SMR이라고 하는 차세대 소형 원자로 관련된 부분이 유력할 걸로 보이고 뭐 수소산업 쪽도 한층 더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새로운 백신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될 것 같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신사업
예, 그리고 탄소 포집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은 이제 첨단 무기라든가 또 이런 무기들을 수출하는 산업 쪽에 연동되는 정책 우선순위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인공지능 쪽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UAM 같은 항공 모빌리티라든가 자율주행 레벨 4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들이 대규모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 농업 쪽으로 봐서는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될 상황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이번 이제 미래 먹거리 발표되고 나서 단기에 초집중이 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우리는 모빌리티라고 하면 뭐지? 그냥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엔진 쪽에서 전기차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굉장히 더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시공간을 이동을 할 거냐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수소차뿐만 아니라 또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내가 핸들을 잡고 갈 거냐 아니면 차의 어떤 판단에 맡길 거냐는 개념에서 자율주행, 그게 이제 인간에게 또 주는 새로운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언제부터 큰 시장이 만들어지고 우린 또 거기에 적응하는 시기를 겪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이제 완전히 또 구조 자체가 다른 모빌리티죠. UAM,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학생들 위주로 드론이라는 것들 장난감식으로들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대해서 사람이 직접 타고 다니는 정도의 새로운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세계 각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선도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나오고 나서 UAM이라고 소위 불리는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사례들이 이번 주에 좀 여러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모빌리티에 대한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로 채택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로 해서 미국의 UAM 이 법인이요, 영국에다가 세계 최초로 수직 이착륙장을 건립한다. 이렇게 수직으로 결국은 오르고 내리는 장치다 보니까 이런 걸 별도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착륙장을 건립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때마침 정부에서도 2025년 정도에 UAM을 이 항공 모빌리티를 상용하려고 하는데, 그에 맞춰서 SK텔레콤이 관광이라든가 공공용으로 이런 것들을 상용하겠다는 얘기들을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모빌리티 개념이 2030년 정도 됐을 때 전체 모빌리티 시장은 9,000조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UAM 쪽만 따로 보더라도 약 700조 정도 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없는 시장이 이제 막 몇 년 뒤면 열린다. 이렇게 보면 이제 꿈이 막 생기는 거죠. 예전에 수소차를 얘기하거나 2차 전지를 얘기하거나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흥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UAM을 주도적으로 하는 3대 그룹이 있잖아요. 현대차가 있고 한화가 있고 SK텔레콤이 있습니다. 그 본류들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자동차 판매 실적도 좋았습니다만 어디보다도 항공 모빌리티에 또 정성을 쏟고 있는 현대차 보셔야 될 거고, 수직 이착륙 기술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급등 한 번 하면 끝이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 겸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UAM은 보통 이제 가볍은 소재들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카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름 자체가 한국 카본인데 최근에 LNG 쪽에 본행제 쪽에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겸하고 있는 한국 카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UAM 쪽에 속하는 유망한 종목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포 맛집은요, 오늘 좀 아주 특별한 종목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사실 한 1년 전부터 제가 인연을 맺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어느 순간 딱 종목을 보고 나서 기업을 보고 이 종목 예사롭지 않은데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거의 1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시가총액도 뭐 300~400억, 500억 안 됐던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덩치가 좀 커졌습니다만 올해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뉴프렉스라고 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예. 매출액도 뭐 상당히 커질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한 180억대 정도만큼 크게 늘어날 거라고 역대급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것들이 있었고 뭐 가장 큰 원인은 다른 PCB 업체들이 건드리지 않는 FPCB 쪽에 남아 있으면서 저사양의 뭐 저마진이지만 다른 애들이 떠나간 자리를 뉴프렉스가 대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도 그런 거잖아요. 돈은 안 되는데 꼭 필요한데 증설을 해가지고 만들겠다는 데가 없으니까 차량용 쇼티지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 저가형 좀 마진이 안 남는다 그래서 고사양 쪽으로 PCB들이 전부 다 이전을 하고 나니까 뉴프렉스한테 오히려 틈새 시장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장 좋은 핵심 재료는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그 XR 기기 있죠. 고글 형태로 끼고서 뭐 게임이라든가 이걸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거나 메타버스에 접속이 가능한 그런 개념의 XR 기기 시장에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오큘러스 향에다가 FPCB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슈가 가장 큰 또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차량용 FPCB에도 이제 매출단을 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방향이 좀 무르익고 있다 이런 점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뭐 소형 그 리서치에서도 전장용 배터리 모듈 쪽으로 신사업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 이제 사진 몇 장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직접 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예약을 잡고 가서 탐방을 좀 해왔어요. 뭐 거기에 재무팀장과 좀 얘기를 오랫동안 나누고 왔어요. 그래서 뭐 느낀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사전에 좀 준비해 갖고 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글씨가 작은데 진짜 시장에서 예측하는 실적이 가능할 만큼 진짜 놀랍게 나올 것 같으냐부터 해서 올해 XR 기기의 판매 예상량이라든가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출로 잡고 있는 오큘러스 향에 이런 매출액이 가능한 건가 또 공장을 계속 베트남 중심으로 증설을 할 거냐 심지어는 오너가 주가에 관심이 있는 게 맞냐 이런 것까지 좀 질문을 10여 개 이상 하고 왔는데 이거에서 이제 답을 뭐 나름대로 좀 얻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당연히 오큘러스 퀘스트의 신모델이 뭐 3분기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2분기부터 당연히 만드는 물량에 대해서 오더 집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과 함께 실적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을 내포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자꾸 오큘러스 갖고서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 종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카메라 모듈 쪽 본업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이런 쪽의 관점이 내년까지는 최소한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퀘스트의 신모델 쪽의 매출이 추가되는 부분에다가 기존 퀘스트 2도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베트남 쪽이 아무래도 싼 인건비라든가 노동력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오더를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전하는 데 한 3개월 이상 걸리는 이 공백기를 가질 수가 없어서 계속 국내랑 베트남을 같이 돌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는 쪽이 뭐 최근에 안 좋은 시장에서도 반도체 기판 쪽이 좋았습니다만 고부가 가치 회사들 뭐 대덕이라든가 BH, 심텍 이런 회사들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뉴프렉스도 기판 쪽, FPCB 쪽 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메타에서 그 퀘스트를 이용하는 게임과 관련된 쇼케이스를 했거든요. 그때 진짜 VR 대작 게임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 하려면 역시 XR 기기 중에 퀘스트를 장착을 해야지 가능한 거고
다른 예지만 디스플레이 예를 하는 뉴스긴 했지만 연평균 AR, VR이 50% 이상 성장을 할 거다라는 건 비단 디스플레이 쪽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XR 기기에 들어가는 기판 쪽과 관련된 뉴프렛의 성장도 엿볼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2,000원대 있던 주가가 작년 말에 한 7,000원대까지 올라 쭉 갔다가 최근에 5,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 사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충분히 1, 4분기 실적 나오는 5월 한 중순 정도 돼서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는구나 확인이 되면 충분히 올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충분한 재도전과 재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5,000원 후반 정도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해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요거 이번 주 노포 맛집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주식 리뉴얼 6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